아주 24만 표 차이로 근소하게 이기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된 결과지, 저게 정지 돌출식으로 경영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걸 본다면은, 첫째,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 선택, 이게 잘못됐습니다. 또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비상식적이고 독재적인 그 인성이 드러났다고 봐요. 아무 공론 과정 없이 또 역사적으로 봐서 청와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모르고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거든요. 서울이 한성백제 400년, 조선조 550년, 대한민국 80년 합치면 약 1000년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광화문, 청와대가 정통성의 깃발이 꽂힌 곳인데 그런 거 사무시해버리고 뭐 주술에 영향받았다고 보는데 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을 2달 만에 비우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약했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수행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지지하고 건축가들도 지지하고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하던데 저는 이거는 이 정권의 말로를 제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일이 있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그 다음 달 7월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이제 공작이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 앞에 거는 역사적 실수고 이건 정치적 실수인데 이준석의 역할은 그때 세대 보이론이라고 해가지고 20, 30과 60, 70대를 하나로 묶는 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포위한다는 그 전략. 그 전략의 핵심은 이 여성의 어떤 특권에 불만이 많은 젊은 남자들을 확보하는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바로 그건데 그게 주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그런 이준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몰아내는 순간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로 50%까지 갔다가 그 순간에 2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이준석 보고 표를 몰아주었던 젊은층과 중도층이 이탈해버렸어요. 그게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까지 그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결정적인 정치적 실수를 했어요. 자기 지지 기반은 여러 세력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그걸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떤 전략 계산도 없이 누가 거기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분 나쁘다. 격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는 엉터리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의과대학 정문을 갑자기 열린다는 걸 던진 게 2월 그러니까 총선 2달 전이었는데 그걸 밀어붙이다가 보수 세력의 핵심인 의사표가 이거는 그냥 이탈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그 표가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 등등등등 합치면 저는 한 100만 표 정도는 갔다고 보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결정타를 매겨가지고 4월 총선 대패로 가고 대패가 되고 나서도 그 잘못했던 걸 바로잡지 않고 의료 대란은 계속 심화되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발작적인 망상적인 행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우 유튜브가 제공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파국으로 간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최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토 세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말렸습니까? 촉진을 한 겁니까?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하고 뭐 동조하는 것 이준석 몰아낸 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준석도 불온한 겁니다. 이준석은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망이죠. 꿈이 있고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불온한 겁니다. 불온 분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홍준표, 김문수, 이준석
김한길도 한번 그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 국민 눈치를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매우 위험한. 자기들은 자기 세상을 공천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은 공천받는 겁니다. 4년에 한 번 받으면은 뭐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면은 이준석 몰아내려고 할 때는 이러면 선거에 집니다라고 했어야 되고, 의료 대란을 밀어붙일 때 할 때는 이것도 이러면 선거에 집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 같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놓고 뭐 요건 뭐 5분 동안 먹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을 딱 펼 때 윤석열은 계엄을 펴서 성공하려면은 이 추종 세력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엄을 펴놓으면 그냥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지. 검사는 그냥 검사란 신분증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륜하고 나서 18명은 한동훈 대표의 지휘에 의해서 가서 해제 기령 가결시키고 그 인정수상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토 세력은 이제 또 거기다가 탄핵 반대로 간다 이거죠. 탄핵 반대로 갔다가 그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반민 결정에 의해서 그것도 그 길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선택을 잘못한 거라. 이때부터 이게 역사적 선택입니다. 역사의 길목에서 어쨌든 윤석열 노선을 그냥 가다가 반민 결정으로 한 번 딱 걸리고 그 다음에 5월 3일 선거가 있었어요. 5월 3일에 이 사람들이 이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은 나는 그때 후보를 한동훈을 후보로 내서야 게임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지 않고 결국 윤호경 세력이 미는 김문수 후보를 5월 3일 뽑았는데 그 뒤에 또 김문수 후보는 이건 임시 후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게 마지막 당원 투표에서 좌절이 된 거예요. 요 심리 과정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이 세력은 어떻게 대부분이 한덕수 쪽으로 가버렸습니까? 다 갔지요. 눈이 먼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해요? 우선 왜 한덕수를 내세우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총선도 자기는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자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없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수전노 이런 이미지 할 때, 옆에서 온갖 욕을 먹어도 이 돈봉투만, 이 돈통만 지키면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온갖 그거 다 해도, 만화 돈이 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그게 없는,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정치 거부하다 이 말이에요. 거북한 정도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당 100석 남짓 되는, 108석 여당의 고달픔을 맛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여당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관찰이 직업이고, 거기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김문수 낙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여름에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어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 알았지요. 뒤집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진 이유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한 60% 정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인데, 낙선한 김문수 후보가 승복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찾다가 발견한 게 장동혁 대표였어요.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걸로 봤는데, 무슨 텔레비전討論에 나와가지고, 뭐 한동훈?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동훈 전환들 중에 누구를 공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공천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패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영역이 아니고 당원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원들이 이런 토착 국회의원들과 그럼 하나 일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당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는 건가?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뭐, 당원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리 만들었는데, 이렇게 3등 국민, 4등 국민 취급을 받는 데 대한 화나는 것도 있고, 일이 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실체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 박관용, 최병렬,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 그때 당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중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니? 타이틀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도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진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토착 세력은 지금 국회의원 단위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리고 국회의원 집단이 이제 윤석열 이후에 생겼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조선조를 망친 분당 수준도 안 되고 완전히 패거리고 토착인데, 한편 국민의힘 당원들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이 되면서 여기도 이 당원들 못지않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이런 토착 의원들과 이런 음모론 당원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힐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망할 거냐, 이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좀비 상태로 계속 가는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번 지방선거 때 그 일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래야 보수도 건강하게 재건될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좀비가 지금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총선 때의 고민이, 이 국민의 힘을 찍으면은 장동혁 체제를 존속시키게 된다. 이번에 그런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많았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일리가 있었다는 게 요새 증명이 되고, 근데 장동혁은 계속 버티고 또는 하는 행동이 갑자기 또 부정선거 들고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선거하자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은 물러나자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지금 신동욱, 김재원 두 사람이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물러나라 하면 이제 지도부가 와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소집을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만두겠습니까? 저는. 근데 두 사람이 그만두면 문제예요. 신동욱, 김재원이 그만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만두지 않으면은 지리하게 되는 거네. 네. 그죠? 사실상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좀비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네. 지금 좀비 상태로 가느냐, 그죠? 좀비 상태로 가느냐, 재생의 몸부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는 유동적이다.
현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새는 양날개로 난다.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고장 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쪽 날개가 암이 퍼져가지고 이 날개에서 시작된 암이 몸 전체로 번지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빨리 잘라내야 되고 그럼 자르면 날지 못하니까 좀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야 우리나라가 살지 이 말하자면 이 큰 병에 걸린 이것도 한쪽 날개라고 계속 가야 된다. 뭐 저는 마땅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잘라버릴 힘이 오느냐 힘이 문제죠. 네. 그 주체 세력이 있느냐 주체 세력이 안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나오느냐 올해 가서 2028년 총선 직전에 어떤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느냐 뭐 현재로는 이런 상태인 거 봐요. 네. 그러나 어쨌든 장동혁은 끝난 것 같고 장동혁을 이제 배제하고 이 토 세력이 다른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다른 대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글쎄 뭐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지요. 뭐. 근데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지도자를 내세우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감은 있습니까? 나올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요? 예. 나올 사람도. 자기가 나오고 예.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없다. 예. 아니 의원 몇 년을 보면 대충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에 있는 의원 몇 년을 보아서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심이 있고 그다음에 실력이 있고 지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10수년에 걸쳐서 다 하나씩 다 날라갔습니다. 원래 인재가 많은 동네인데 그걸 하여튼 저는 한 15년 전부터 그냥 차근차근 근면 성실하게 사람부터 다 인물부터 다 잘라내서 지금은 순정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다. 토세력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 유은지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서로 챙겨주는 거지요. 옳지 않은 일이라도 친구한테 이 해가 되면은 그건 옳지 않더라도 거긴 다 동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앗이로 이렇게 한국 정치 문화의 아주 새로운 해석이기도 하고 이게 보수당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고 왜 이렇게 자생력이 없어지고 사대주의 노예 근성으로 됐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조직이든지 특히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위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다 나태하기 마련이잖아요. 위기가 없어지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자기 목 챙기기 위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부르게 되고 전쟁이 나오면 또 일찍 살기 위해서 단결을 하고 그래서 다시 평화가 오면 또 분열의 시대가 시작되고 해서 전쟁 평화 이 사이클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보 문제, 이란 전쟁 문제,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진핑이가 이 타이밍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합의문을 냈는데, 그거 보면은 한국이 지금 핵을 가진 김정은, 시진핑, 푸틴으로부터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아무도 언급도 안 하고 국민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상황과 또한 겹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니고 안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악착같이 안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고 그걸 선거운동의 중요한 이슈로서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과도 이 토착 세력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토착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 토착 세력이라도 그 용서할 점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름이밥 비슷한 존재가 되고 지름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는데 밟힌 상태에서 꿈틀거리지도 않는 국힘당이 오늘날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즉 외부의 위기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올 국내 정치적인 위기, 남북관계에서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또는 불러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으실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 정치의 암흑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